6월의 어느 밝고 화창한 날이었죠. 사형수 얼 베링거는 평소처럼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다음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죽기 좋은 날이네요.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형수는 자신의 끔찍한 죄를 후회했고 내내 속죄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짧지만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보내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죽는 날을 긍정적인 날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죽기 좋은 날이 되었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살기 좋은 날이면서 죽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단 하나뿐인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짐 브라즐은 사형수 교도소에서 276명의 마지막을 지켜본 교도소의 목사입니다. 10살에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는 그때부터 신을 섬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 속에서 여러 번 무너질 뻔한 순간을 겪었고 그 끝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해 사형수 전담 목사로 살았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해온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짐 브라즐의 경험을 일부 전해드립니다. 교도소에 가면 살인범이나 다른 중범죄자 같이 가장 악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신을 믿으면 신이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 설교의 핵심이었죠.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방안은 225명의 수감자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신께 마음을 내어드리고자 한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젊었든 늙었든 상관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신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 방에 있는 다른 이들 앞에서 신께 마음을 바치겠다고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도소장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이어서 181명이 더 일어났죠. 전부 수감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수감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우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한 명씩 일어나서 신께 자신을 맡기는 모습은 정말 가슴 뭉클한 광경이었습니다. 다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께서 제 목소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사실에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저는 마침내 신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감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신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이었죠. 병원에서 변기를 닦고 있을 때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교도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부르시던 신이며 그분의 말씀이라는데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것 같았죠. 저는 신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전에 저에게 직접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아직 저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번에도 믿겠습니다. 얼 베링거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보통 사형수들과는 다르게 친절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있고 전반적으로 무척 청결한 데다가 문신도 없었습니다. 항상 협조적이었고 싹싹했습니다. 그를 태운 승합차가 사형장에 도착하자 마지막 여정에서 느꼈던 슬픔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죽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매번 속이 상했습니다.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마침내 차가 멈춰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은 6월의 어느 밝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다음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죽기 좋은 날이네요. 그는 처음 사형장에 도착했을 때 했던 말을 마지막 인사로 남겼습니다. 죽기 좋은 날이네요. 저는 여기에 남자답게 들어와서 남자답게 떠날 겁니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제 아내같이 좋은 여자를 만나 사랑을 알게 됐고 소중한 가족도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죠. 제 친구와 가족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내 죽음으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제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살기 좋은 날이면서 죽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일종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쁜 날이 있다면 그건 제가 나쁜 날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죽어가고 있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 베링거는 자신이 죽는 날을 긍정적인 날로 만들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게 그날은 죽기 좋은 날이 되었죠.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죠. 그건 진리입니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름이 레키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옛날 카우보이처럼 거칠었죠. 딱 보기만 해도 산전수전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골 사람이었죠. 그와 함께 앉아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며 기도를 올린 후였습니다. 이제 막 마지막 식사를 받아든 그가 저에게 컨트리 음악을 듣냐고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안 듣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대답했더니 그는 저에게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해서 블루 클리어 스카이를 신청해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서요. 그는 그 노래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제가 교도소장에게 그 얘기를 전했지만 교도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형수가 라디오에 음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레키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괜찮습니다. 저와 그는 여전히 라디오를 들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시작되면 보통 사형 집행 15분 전쯤에 라디오를 껐습니다. 전원을 끄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가 제발 끄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켜놨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6시가 되기 3, 4분 전이었을 거예요. 라디오 진행자가 다음 곡을 소개하는데 블루 클리어 스카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교도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때가 된 거였죠. 레키는 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바람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사형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형수가 그런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죽기 좋은 날 말입니다. 리키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의붓딸이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딸이 같이 낚시를 갔다가 맥주를 몇 잔 마셨는데 딸이 어디론가 홀로 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딸의 시신은 사흘 후에 배수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황 증거를 토대로 리키는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부르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리키는 마지막으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리키는 저에게 와서 자신이 모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형실로 걸어갔고 그는 사형대 위에 풀쩍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몸부림을 치지도 않았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어 올라가서 누워버렸죠. 집행인들은 그를 순식간에 결박하고 팔에 정맥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 방을 나갔죠. 저는 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에게 기도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와 사형수의 가족이 각자 다른 방에서 사형 집행에 입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살해당한 소녀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사형실에 도착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이 다시 밀려오기도 하고 감옥 안에 있다는 게 무섭기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범인과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도 감정을 자극하겠죠.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 들어가 유리 바로 앞에서 고개를 숙인 다음 리키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리키는 그를 마주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던 그를 리키는 절대 올려다보지 않더군요. 이윽고 다른 참관실 문이 열렸고 저는 리키에게 어머니가 들어오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보행기를 창문으로 밀고 가서 똑같이 유리 쪽으로 고개를 수그리며 오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어머니는 오후 내내 그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참관인들이 모두 들어오자 교도소장은 리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리키가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저 세상에서 만나자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모든 잘못을 신께서 거두어 주시길 기도할 겁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키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때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흘리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머리카락 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숨을 거두면 참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힐끗 쳐다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에도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날 제가 참관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어머니는 18년 전에 아이를 잃었고 다른 한 어머니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잃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30c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유리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죽음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해야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용서를 다룰 수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한 짓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당신에게 과거처럼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의 힘은 강력합니다. 무슨 짓을 했건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됩니다.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직시하고 이것을 처리하고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좋은 일을 하고 무엇이든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는 넘어가세요. 이번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말이죠. 인생은 축복입니다. 허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